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실무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잡혀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론부터 프로세스, 실전 특수물건 분석까지 했는데 뭐 시간적 제약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현직 지금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고 그리고 지금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실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내용도 일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약간의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로드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에는 뭐 기초와 법리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경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살짝이라도 저희와 감정평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교시의 프로세스, 5단계 절차,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뭐 감정평가 3방식이 뭐냐, 뭐 요 정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약간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실전 사례다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잘 아시다시피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정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아파트조차도 저는 평가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개별성이 강한 게 우리가 부동산, 토지, 건물, 뭐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에 기초와 법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경매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는 경매를 강의하시는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는 압류와 강제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환가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이건 누구나 아는 절차입니다. 그럼 왜 법원이 이거를 주관할까? 결국엔 공권력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자를 강제로 박탈하고 이전하는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정평가의 역할이 뭐냐? 결국엔 최저 매각가격입니다. 우리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여기서 감정인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가감정도 있고 오류 뭐나 이런 건물에 대한 하자감정 뭐 이런 것들도 평가사 외에도 다른 부분이 소송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 가지 분류의 감정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야 된다.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정인에는 종류가 여러 분들이 있고 그중에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건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점 1차 매각 기일의 입찰 시작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찰 시 저감은 법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에서 30%씩 저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감정가, 즉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이다. 이러면 20% 1회 유찰되면 그 법원에 따라서 20% 30%지만 20% 저감하면 10억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8억이 될 거고 또 두 번 유찰하면 6.4억이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유찰되면 8억 이상을 써서 최고가 입찰가를 쓴 분이 낙찰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1회 유찰이 8억이 됐지만 8억 이하를 쓰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8억 이상, 뭐 10억, 11억도 쓸 수 있습니다. 2차에서. 그거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가가 결정돼서 그에 따라서 낙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역할로서 무익력 판단이다. 결국에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 왜? 헛수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어떤 측면에서 올 수가 있느냐. 감정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면 선순위 채권자들만 돈을 가져가게 되고 후순위 채권자들은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로 무잉여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법원이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 잉여 가망이 없으면 경매는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판결문이라든지 지급명령이라든지 공정증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공신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취소되거나 채무가 없었던 것이 밝혀져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신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지급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집행권한의 하나입니다. 뭐 판결문에 의한 것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한으로서 필요한 것이 강제경매다. 그럼 임의경매는 뭐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담보가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전저당권을 설정할 때 돈 안 갚으면 경매를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만 공신력은 없다,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가 원인 무효였다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보면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근저당권 설정계약 2010년 7월 2일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집원만이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면 모든 등기부를 떼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매의 대원칙, 소멸이냐 인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맨 뒤에 우리가 이 강의를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로 앞쪽에 설정되어 있는 건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뒤쪽에 설정된 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주의는 이제 깨끗한 권리로 뒷부분에 다 말소되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수주의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권리로서 경매로서 보통 얘기하는 게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분묘지권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보통 돼 있고요.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에 가끔 보면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것들을 브랜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때 철거를 요구할 수도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방지할 수 있는 권리다. 분묘기지권은 말 그대로 묘지죠. 묘지인데 타인 토지에 해도 20년간 이제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 우리가 임장활동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자담보 책임의 특례다. 그래서 반품은 우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580조에 보면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누수, 균열, 파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일종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 전에 꼼꼼히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이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또 현장 가서 뭐가 문제인지 또 다시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평가 대상으로서 부동산과 종물, 우리가 부동산이면 토지 및 그 건물,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이외에 보합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주물의 효용을 돕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보듯이 정원석이라든지 정원수라든지 담장, 대문 이런 것들이 부합물이 해당이 되고요. 농가의 창고나 헛간 뭐 이런 것들은 종물에 해당합니다. 종물에 해당하면서 또 이제 제시의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우리가 이제 포함된 것들 외의 물건들을 제시의 물건이다 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채무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의 포함함이라고도 기재하기도 하고 실제로 별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목이다, 나무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 및 건물, 토지에 부합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에 포함하여 평가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평가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근데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에서는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록되는 동산,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일정 톤수 이상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감정평가를 할 때도 연식을 보고요. 주행거리를 보고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니다.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은 뒤에서 감정평가 3방식에 주로 3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뭐 덤프 트럭이 될 수도 있고요. 굴삭기 등 이런 걸 가동시간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본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 국적 증서라든지 운항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 경매를 몇 번 이상 한 5-6번 정도 평가를 해본 것 같은데요. 그 보관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장기 주차로 인해서 이게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운행을 해봅니다. 앞으로 뒤로라도 멀리는 안 가지만 이게 실제로 자동차 운행이 있는지 또 자동차가 키가 있는지 자동차가 없다고 하면 제작을 해서 또 그거를 시동을 걸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경매로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 기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자동차는 연식, 주행거리, 뭐 사고 유무가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유무는 카이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들도 그걸 확인하고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행거리는 당연히 그 앞쪽에 운전석 앞에 이렇게 있고요. 연식은 이제 차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카이스토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괄 매각이다, 분할 매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당동 건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101호하고 501호에 이렇게 의뢰가 한꺼번에 2개 다세대 주택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겁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101호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보일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1호라고 했나요? 501호, 401호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 101호하고 저희는 원래 기술상 그 토지 101호와 401호를 동시에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명세표에는요. 명세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쓰고 제시금을 썼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101호하고 401호를 별도로 매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자가 같기 때문에 일괄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은 여러 필지의 땅이나 공장의 토지 기계를 묶어서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가치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로 덩어리로 파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괄 매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할 매각은 아까 401호, 101호 나눌 수 있잖아요. 덩어리가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안 팔릴 때 쪼개서 파는 건데 이렇게 나누어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매각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팔게 되면 토지 낙찰자와 건물 낙찰가 달라서 법정지상권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법정지상권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민법, 사법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낙찰받아서 건물 소유자한테 그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료 상당하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토지만 낙찰받는 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괄 매각, 분할 매각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경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평가와 관련된 것들 중에 선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 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프로세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실무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3교시에서는 좀 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면의 한계상 제가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사실은 일주일, 2주 정도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또는 사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지를 보면 사건 번호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지. 그 다음에 표지 다음에 감정평가표. 표지 다음에 감정평가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끼리는 이제 과로감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느 시점에 평가했고 또 어느 가액은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이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표가 있습니다. 명세표는 사실은 뒤쪽에다가 표시하는 이제 회사도 있고요. 앞쪽에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그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명세표는 말 그대로 그냥 요약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번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에 대해서 토지면 토지의 단가 그리고 평가액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되어 있고요. 건물은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가액이 얼마인가, 뭐 예를 들어서 5층짜리다 그러면 1, 2, 3, 4, 5층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어떤 이런 공동주택들은 그 호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고 그 호수에 따른 가액이 얼마다. 그리고 간략하게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 그 다음에 명세표, 감정평가 또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은 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할 거는 비고란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는 좀 틀립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용도지역이 2개에 걸쳐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 기타 참고사항에 보통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기타 참고사항이나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사들이 조사를 한 것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다음으로 이제 제시, 의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도 얼마씩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표시도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음으로 감정평가 요항표라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단독주택가는 토지에 대한 요항표가 있고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설명을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다 그러면 뭐 철콘초라든지 아니면 벽돌조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용승인은 언제인지 이런 건물에 관한 사항을 다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음으로 광역 위치도 상세 위치도 대략적으로 광역 위치도라 그러면 위 위치가 어디 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 무슨 동이다. 보광동이다. 그러면 그 보광동의 위치가 어디쯤에 이 지번이 대략적으로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위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상의 지번이 다 나올 수 있고 주변 지번까지 나오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그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걸 야고로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인지 2층인지 사선으로 표시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제시형 건물이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옥탑이 원래 물탱크실이었는데 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 거. 점선으로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분 건물,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각 호별 배치도라는 것도 이렇게 내부 구조도라고 하고요. 건물 개항도에 넣는 회사도 있고 내부 구조도라고 해서 호별 배치도나 그다음에 그 대상 물건에 뭐 201호다. 그러면 201호가 아니면 710호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안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발급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 현황도라고 하는데 이 현황도는 그 따로 이렇게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접근해서 어떠한 모양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 제시의 건물 이런 것들은 거기 그 개황도에 점선으로 다 표시해서 기역, 니은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사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가면 토지고요. 가나 다다 그러면 이럴 때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역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제시의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에도 이렇게 보면 베란다 부분을 막아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국에 제시의 건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시의 건물을 표시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현장에 조사를 하고 평가사들이 그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제시의 건물이 뭐가 있고 그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실 때 그 평가서를 보고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그리고 이게 가액으로 얼마씩 결정을 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시의 건물은 모든 걸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평가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긴 한데 표시되어 있고요. 이따 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주택가가 적발을 했으면 주택가, 건축가가 적발했으면 건축가 이렇게 해서 밑에 써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단계, 이제 그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단계 제가 5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한 7단계 정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축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어디 있고 주소가 어디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왔다면 몇 동 몇 호가 들어왔고 어느 아파트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 사항을 확정한다. 그래서 평가 명령서라고 해서 접수 및 물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법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5개 법원, 전국적으로 몇 수십 개 이제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에 소속된 평가사들이 평가 명령서를 받게 되고 그 명령서를 바탕으로 그 물건을 확인하고 아, 이런 거고 이렇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부 서류,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분 증명서, 토지용계 확인서, 그 다음에 지적도 뭐 이런 것들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고 건물 현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런 평가 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어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서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격을 얼마에 입찰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 되면 처리계획 수립.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다른 또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은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될지 몇 번을 가봐야 될지 또 가보면 대부분 문을 안 열어주거나 또는
주인이나 점유자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가보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별도의 표시를 합니다. 뭐 여러 번 갔는데 폐문 부재로 인해서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 건축물 현황도 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저기 밖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대부분 제시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실지조사에서 현장조사 또는 우리가 말하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공부상 내용하고 실제 물건하고 같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몇 개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또 별도의 창고를 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에다가 별도의 물탱크실이었는데 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평가해 본 것 중에 가장 제시행문이 18개 정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아까 빨간 점선으로 처리한다고 기억니은으로 표시하고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현장을 갔다 와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그 다음에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3방식을 적용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평가사들은 시산가액 조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거쳐서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보통은 이제 엑셀을 가지고 한번 쭉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한 다음에 그 제출한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도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별도의 종이본을 출력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는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탁상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탁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가액이 얼마 정도, 토지 건물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 아파트의 710호가 얼마짜리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 간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하자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될 요인, 마이너스가 될 요인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또 인근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세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탁상감정 탁감이다.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되도록이면 이해관계인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검토하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탁상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탁상을 할 때 보면 공부조사, 물론 현황도 이제 현장조사 할 때도 공부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부조사를 어느 정도 잘 해가지고 가면 현장조사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조사를 잘 대충하고 가면 되게 현장조사가 되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조사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3대 서류, 4대 서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 표제부에는 그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대지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한다는 거.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이거는 민법이나 사법 또는 정식 경매 수업에서 충분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를 통해서 평가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지분평가를 의뢰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전체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건물만 평가를 의뢰한 건지, 아니면 건물에 상관없이 토지만 평가를 의뢰받은 건지를 평가 명령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급령이 있고 열납령이 있습니다. 열납령은 700원인가 그렇고 발급령은 1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정식 서류를 볼 때는 발급령으로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의 분리에 단독이 들어가고요. 다가구 뭐 이런 주택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리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죠. 초과되면 연립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하면 다세대주택 4층 이하고요.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뒤쪽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단독은 그 토지 건물, 호수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건물이 거의 대부분 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710호 주인이 다르고 701호 소유자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연립주택도 뭐 다 다르고 뭐 401호 소유자가 다르고 201호 소유자가 다르고 3호가 있으면 203호 소유자가 다르고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토지 더하기 건물로 평가를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거와 유사한 거를 바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의 표기가 되어 있는,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란 표시로 되거나 대부분 이제 빨간 표시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더 있긴 한데요. 보통 크게는 이제 위반 건축물 적발이 되는 경우는 항공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이 신고를 했다든지 저랑 뭐 소유주랑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 그럼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 조사를 나와서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하고요.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반 건축물 표기는 노란 표시나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불법 증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베란다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보일러실로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옥상 부분에 보면 별도의 증축된 건물을 또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1층 부분에 보면 보일러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불법으로 뭐 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적발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또 제시의 건물로 그 대장 위에 물건이 있으면 표시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경매평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담보평가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위반 건축물에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나오고요. 그래서 내 땅이 뭐 도로에 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뭐 도로에 안 접하면 맹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어떤 도로에 접했냐, 세로가 뭐 이렇게 하면 8m 이내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다. 또 소로다 그러면 8m에서 12m다. 각지다 그러면 2개의 도로에 접할 경우다. 그 다음에 뭐 강대로다 그러면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로, 강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도로에 접해 있는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보면, 또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연녹지 지역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공법적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고요. 이것도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에다가 뭐 한 필지를 하면 1,090원 받고 뭐 두 필지 하면 2,000원 플러스 뭐 90원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세 필지인가 4,500원 이상 되면 뭐 60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던데, 대략적으로 1,000원에다가 한 90원, 80원 정도, 90원 정도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나중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토지 이음 또는 뭐, 기타 이제 이런 거, 그 서울시 정보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봐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간략하게는 확인할 수 있으나, 가장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행가 걸렸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위험성만큼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요만큼은 빼고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언제든지 철거 명령이 오고 심지어는 그 강제집행이 와서 실제로 와서 부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하고 그만큼을 고려해서 경매에 입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앞에서 말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건축물 대장 조금 더 가서 공동주택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독주택이라 그러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만 발급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 나옵니다. 뭐 1층, 2층, 3층, 4층, 뭐 1층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하층에 뭐가 쓰고 있는지.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집합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요. 단지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개별 호수별로 또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등기부 등본이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런 대장을 다 조사했는데 제가 아까 하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임야도, 지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토지가 아니면 내가 평가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현장 조사, 경매에 조사를 갈 때 반드시 지적도, 임야도도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민원 24 들어가면 다 공짜입니다. 종이값은 나오지만요.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을 내고 발급받아야 하는 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것도 당연히 발급을 받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얼만큼 알고 접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나 지적도는 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정형으로 생겼는지,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정방형으로 생겼는지. 정방형은 말 그대로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한 10%의 여유를 두는 것도 우리가 정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로 쪽에 붙은 부분이 같은 긴 사각형 같다. 그러면 이런 가로장방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적은 긴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건 세로장방형이다. 이런 땅들은 이쁘게 들어오는 거죠. 땅들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공부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은 그런 어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 정도 될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 하고 또 실제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거와 그냥 가서 현장에서 모든 걸 접한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갈 때 주위에서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링을 하든 검색을 해보면 어떠한 것들을 현장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한 경매책에도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우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앞에 가봤을 때 짐이 막 쌓여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안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임차인이 됐어도 그런 것들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다 이런 거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구조사, 사전조사라고도 하는 이 사전조사해서 이것듯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부 서류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조사, 현황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했는데 감정평가는 항상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서류상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대원칙이 현황평가입니다. 모든 평가가 대부분은 원칙은 현황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공부상 전답, 저는 밭이고 그 다음에 노는 답이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가보니까 건물이 있다든지 뭐 창고가 지었다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잡종지로 평가하든지 뭐 이렇게 되고 그걸 지목상 전이나 실제로 현황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조금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구상 전인데 실제 가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은 뭐로 쓰죠? 주차장 용지로도 쓰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지목이 별도로 있지만 잡종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 현질 변경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가사의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매 진행 시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저기다. 다만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이제 경매 쪽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이게 용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실제로 잡종지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이나 답, 공구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르고 실제로 가보니까 전답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드비의 함정이다 제가 오른쪽에 해놨는데요. 로드비라고 하는 게 뭐 빠르면 뭐 한 달 전, 뭐 심지어는 며칠 전에 이렇게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네이버도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리뷰라고 하나요? 네이버에서는. 그거 이렇게 보면 많으면 6개월, 뭐, 지방의 변화가 적은 데는 뭐 1년, 뭐 2년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거기에 없던 것들이 생겼다든지, 도로가 생겼다든지, 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뭐 어떤 하자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 된다. 발품을 팔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실제로 간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경매책이라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든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자 확인 저는 이제 몇 개만 이제 대표적인 거 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임차인인지 확인을 하고요. 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통 나가려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안 나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소유주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또 제시의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 표식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자물쇠 점유 흔적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유치권은 점유를 이탈하면 유치권을 상실 사유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민법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현수막으로 여기는 유치권 집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누구는 출입을 외부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옥탑방이라든지 창고라든지 1층에 보일러실, 2층에도 보일러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제가 심지어 18개까지 있는 거 제시의 건물을 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표기만 했지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거나 뭐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매에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또 중요한 게 내가 그 단독주택이 됐든 뭐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물리적 하자가 있는지 누수, 뭐 파손, 곰팡이 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꼭대기층이 지금은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많지만 예전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그래서 싫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대기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파손, 곰팡이에 오히려 꼭대기층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맨 위에 보시는 거 점유자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통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임차인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경매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임차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경매가 억울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당동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니까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점유에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 하셔서 건물주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경매 수업에서 풍부히 배우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경매는 뭐 있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유자 확인, 유치권 표식, 제시의 건물, 설비 상태,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우편물이 들어왔는지 없어지는지 만약에 우편물이 있는데 쌓여 있다. 그럼 여기 안 살 사람 안 사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밖에 있다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밖에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뭐 이런 서류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개를 보고 만들어서 경매에 현장 조사할 때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가격 결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을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1년, 2년 뒤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게요. 1년 전의 아파트 가격과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평가한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의 접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래그 시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조사는 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부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한 그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날을 보통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 계유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뭐다 이렇게 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표지라든지 과로감정표, 감정평가표, 그다음에 의견, 그다음에 요항표, 그다음에 명세표, 그다음에 뭐 광역 위치도, 상세 위치도, 사진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서 넣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순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3방식은 이제 원가법, 비교법, 수익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명은 원가법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식 표현을 따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비교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법이라 이렇게 했는데 수익하는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격만 있는데요. 임료는 좀 다릅니다. 임료는 원가법과 적산법이라고 하는 임료 산정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에 의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수익하는 법은 수익 분석법의 임료 산정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가격이니까 일단 원가법은 얼마가 들었나 공급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나 얼마 들었어? 철콘치를 지었는데 얼마 들었어? 이게 원가법이다. 그래서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뭐 재생산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입니다. 이거 시장에 얼마 팔? 나 710호가 얼마에 팔릴까 이렇게 고민할 때 708호가 거래된 게 예를 들어서 10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거 거의 유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 언저리 어디선가에 거래가 될 거다. 그래서 뭐 710호를 평가하는데 708호가 거래된 시점이 있다. 뭐 3년 이내 실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얘가 더 플러스 요인이 있거나 마이너스 있고 요거를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사실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KB 시세라든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면 거의 맞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하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건 수익하는 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상가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기본 원칙은 이제 토지 더하기 건물 원가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수익하는 법도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상가, 오피스텔, 뭐 영업권, 강화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가법이나 비교법.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 방법이다. 그러면 아까 단독주택이다. 제가 주어줬습니다. 단독주택이다. 어떻게 한다? 토지 더하기 건물이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요. 그래서 법적 표준평가원에서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하고요. 만약에 거래사례비 비교법이다 그러면 거래 사례를 가지고 사정이 개입될 수 있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은 없습니다. 그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표준지 공시지가법이다. 그래서 이 그 밖의 요인, 기타 요인이라고 예전에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평가사들이 평가한 그 선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세에 육박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거의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시세입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뭐 국토부가 정한 대표적인 따고요. 모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뭐 요거는 참고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거래된, 표준지 1월 1일 기준이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근데 지금 뭐 10월 달, 11월 달, 아니면 뭐 12월 달,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의 시점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 요인이다. 도로 조건, 형상, 고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요인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인에서 뭐 1.5배, 2배 이렇게 거의 시세에 실거래가 육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평가 물건에 따라서 토지는 여러 가지 뭐 주거용인지 산업용인지 아니면 또 임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타 요인은 뭐 4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 상황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토지를 평가했으면 이제 거기에 건물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한다? 10억에 지었다. 근데 10년이, 보통 철콘조를 지었다. 그러면 철콘조는 보통 50년을 내용연수로 삼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5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5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씩인가요? 그러면 10년이 됐다. 1억 정도를 뺀다. 그래서 10억짜리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니까 2%씩 10년이면 20%겠네요. 그러면은 20%를 빼서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적산가액. 예전에는 복선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적산가액이다 얘기한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지금 시점에서 지으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인 거 50년인데 10년 지났다. 그러면 40년 남았잖아요. 50분의 40, 0.8만큼 나왔다. 그러면 10억에 80%니까 8억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빼기 논리로 가면 10억인데 감가상각 누재액이 2억이다. 그래서 10억 빼기 2억. 그래서 그러면 8억이다. 예를 든 건 제가 간단히 보여주려고 50년이 철콘조 건물이었어요. 25년 지났어요. 절반이 지났네요. 그럼 50% 감가됐죠. 10억짜리다? 그러면 지금 5억만큼 감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존가액은 5억이다. 그래서 10억 빼기 5억은 5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더하기 건물, 단독주택은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 심지어 1932년도에 지은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근데 건물로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예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살고 있는데 이거 0이야 마이너스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평가사들의 판단을 해서 5 내지 10%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사실 거의 토지가액에 거래됩니다. 보통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것도 건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찰가를 통해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평가. 아까 710호 평가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708호에 거래된 게 있어. 610호에 거래된 게 있어. 뭐 320호에 거래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내가 평가하고 싶은 710호를 얼마에 평가할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 선정했어요. 제가 오른쪽에 엄청 큰 아파트 단지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단지, 같은 동, 이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같은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층별, 1층에 있는 아파트하고 1, 2, 3, 4, 5층까지는 약간씩 좋아진다 이렇게 하다 5층 이상 되면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5층 이상 되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층별이다. 그래서 1층과 로얄층, 뭐 중간층은 로얄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맨 꼭대기를 또 로얄층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10%, 15%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아파트의 특색, 특징, 위치, 단지, 동, 뭐 여러 가지 층별 효용, 아니 위치별 효용, 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대략 뭐 10에서 15%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고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또는 아니면 북향이냐 북서향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5 내지 10% 정도 차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뭐 뒷산을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또 좋은 가치로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층별, 향별, 조망이고요. 또 최근에는 조망권의 가치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별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교시 전체적으로 감정표가 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3교시 제가 이제 특수물건 분석과 실전 사례다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경매책을 이렇게 보면 유치권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지권이 없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지분 그다음에 뭐 그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보통 특수물건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매에 대한 실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지금은 들어와서 이거를 해결하고 고수익을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쌓아 올린 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공부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이런 특강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든지 뭐 책도 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입찰을 하기에는 아직은 처음이다 이러면 제 생각이지만 우선적으로 가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현장에 법원에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자기 주변부터 먼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물건이 나있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시세가 얼마고 토지면 땅이 얼마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여기에 얼마짜리고 얼마고 뭐 25평짜리는 얼마고 34평짜리는 얼마고 45평짜리는 얼마고 54평짜리는 얼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부터 공부를 하시고 점차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입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라든지 이런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진짜로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론에서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신문 같은 것도 보고 어디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경매하고 다르지만 상속 증여 관련해서 아파트 평가가 뭐 60억, 호가가 60억 이상 되는 거를 39억에 평가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 승연가 상속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수물건이다 그러면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외에 관련돼서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평가한 것도 몇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다양한 사례들을 또 만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물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고요. 법적 분쟁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입찰하겠습니다. 옛날에 유치권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유치권 하면은 뭐 깍두기 하신 뭐 조폭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고수익을 나누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 소지가 많아서 아니면 정말 분쟁 뭐 어떤 거 보면 등기부 서류 보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손으로 다 등기부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다 전산화 작업이 돼 있지만요. 그때 한 2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만 봐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 20장 정도의 여러 가지 권리, 전 주인이 그렇게 했었던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이란 이런 권리관계 분쟁,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일반인들이 입찰을 꺼려한다. 그리고 특징은 잦은 유찰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왜? 권리관계 분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폭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착한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해도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유치권 신고액이 과연 정당한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냥 뒤에 보면 유치권 한 80%가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짓말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결국에 그 밝혀냄으로 인해서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고수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구분 건물 얘기했는데 제가 앞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일반 건물이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의 분류에 다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에는 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401호 소유자가 있고요. 710호 소유자가 있고 703호 소유자, 708호 소유자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401호 주인이 있고 203호 주인이 있고 403호 502호 주인이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경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 건물이라든지 이래면 101호, 102호, 501호, 901호, 801호 이렇게 쭉 되게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게 구분 건물이다. 구분 건물은 어떻다? 따로 소유자가 달리 있어야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잘못 입찰해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영자 하나를 쓰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거기다 영자 하나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이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예전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입찰 보증은 10% 내지만 그것도 주의하고 그것 자체도 고액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가입찰을 해보고 실제로 경매통에는 넣지 말고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그 입찰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은 단독주택의 분류에 들어간다. 구분 건물은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일반 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은 어떻게 한다? 토지 더하기 건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제가 뒤에서 다시 또 표현합니다. 구분 건물은 아까 703호, 708호, 710호, 101호, 103호 이런 식으로 있다. 따로 있다.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이별이다. 일반 건물. 단독주택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민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경매사고 유형은 그래서 단독주택을 낙찰받을 때 알고 봤더니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토지는 남의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경매 정보 사이트나 이렇게 건물 경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보고 토지 더하기 건물까지 있는지 알고 봤더니 내가 건물을 낙찰받았어.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철거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너 거기다 내 땅 쓰고 있으니까 임료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실제 경매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의 평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게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민법이나 경매수업에서 듣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전체 또는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결국엔 경매로 인해서 한쪽이 소유자가 달라지다.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든 경매 소유자가 달라지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위에 있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설정돼요.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하고
나대지 평가가 예를 10억이다. 그러면 30% 감가인데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20%를 놓을 수도 있고 30%. 그러니까 20%다 그러면 8억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10억이다 이렇게 7억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를 상정했을 때는 얼마고 법정지상권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 정도인지 별도로 이렇게 표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인 경우에는 10억, 그 다음에 비굴안에 법정지상권을 감안한 경우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저촉된 경우 이런 경우도 제한감가거든요. 그러면 20% 감가 뭐 8억, 7억 뭐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서 법원이 그에 따라서 그거는 상황 판단해서 경매에 입찰을 하는데 경매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법정지상권이다.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이외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어야 돼요. 어떤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리고 토지나 건물의 전체 또는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경매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법정지상권이다. 요게 성립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의심됨, 뭐 이렇게 이제 보통은 그 정보회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굿옥션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옥션, 요즘 옥션원 뭐 이런 것들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사이트고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실력이 되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객관화된 사실은 이제 그대로 다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한 감가된 경우에 이건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고 하는 그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지분에 토지의 지분이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710호다 그러면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등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실제로 해본 것 중에 생각이 나는 게 동부지방법원의 앞에 쪽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다 개발한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들 중에 보면 아직도 지분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사들은 요거에 대해서 보통은 전유면적 기준으로 지분을 설정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거, 뭐 건물이 면적이 가각전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저희는 그냥 요 지분을 그게는 법적으로 같아지는 경우 이제 동일한 소유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적정 지분으로 추정해서 평가한다 뭐 이런 문구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708호, 710호, 아니면 아파트, 빌라라고 했는데 사실 빌라는 정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빌라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립주택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연립주택 다세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냐, 안 하냐, 이 차이입니다. 660제곱이면 대략 200평입니다. 200평에서 이제 제곱미터로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 표기는 제곱미터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그 감정평가 아니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전유 면적이 우선입니다.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는 전유 면적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 뭐 84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59제곱미터 실제로 보면 분양 면적은 여기다 한 20제곱미터에서 한 80제곱, 82제곱, 84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84제곱이다 그러면 112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공유 면적에다가 전유 면적에다 공유 면적을 일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전유 면적,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물론 이제 그 공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가산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그 동이나 그 단지에서 사례를 선별해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유면적이라는 거, 전용면적, 전유면적 같은 말이죠. 그거가 기준이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빌라의 특징이다 해서 구분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및 배당은 토지와 건물을 쪼개내고 일체로 거래돼. 710호다. 일체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710호, 뭐 703호,
503호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체로 거래되는 거. 710호를 내가 얼마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708호가 10억 2천에 거래됐더라.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710호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708호보다 710호가 더 좋다. 더 나쁘다. 뭐 이런 기준을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서 그래서 거래사의 비교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배당, 그래서 낙찰가는 하나지만 채권 배당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을 임의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4대 6이다 있는데 사실은 4대 6은 하나의 예시고요. 요거는 제시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거, 그 다음에 구분 건물로 다른 것들은 그 제시된 연구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지 건물 배분 비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몇 년 됐느냐.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됐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뭐 도심권이든지 동남권이라든지 북부권이라든지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아니면 경기권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토지 건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용 연수가 몇 년 됐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 구성 비율 그리고 내용 연수가 점차적으로 낳고, 예를 들어서 철콘조인데 한 45년, 뭐 이렇게 됐어요. 50 오래된 음마아파트다.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건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신축된 지 작년에 지었어. 아니면 올해 지었어. 뭐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여기는 토지 비율하고 건물 비율입니다. 토지가 4, 뭐 건물이 6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었다 그러면 토지의 비율이 보다는 건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고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뭐 한 30년, 40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토지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건물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 정도만 그냥 개념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별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에 관해서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토지에 원래 저당을 잡고 보통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이게 지분 배당이 이런 게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낙찰자가 떠안아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 정보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만큼 낮아졌을 때 그거를 감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때 입찰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까 제가 동부지방법원 앞에 또 신축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제 동부지방법원 앞이나 제가 말하는 신축 아파트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대지권이 나중에 이제 지분이 배분을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정말 대지권이 미등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권리는 있다. 그래서 뭐 신도시 아파트 행정 절차상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감정평가사 대지권 가격 포함하여 평가함. 그래서 보통 지분의 가격을 저희가 또 따로 계산하는 거는 뭐 행정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니까 적정 지분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면 그런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서 평가된 거다. 그래서 710호다. 그럼 그 710호에 대한 적정 지분이 어느 시점에서 배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 가격 제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건물만 사는 꼴이 돼서 아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다. 그에 대해서 임료를 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양되고 미납 체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이유를 이제 역으로 추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를 할 때 이런 경우 역으로 추적 분양되고 미납 때문이라면 낙찰자가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의 부동산 등이나 이런 데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상가입니다. 뭐 지금은 벽이 없는 구분 점포다. 벽이 없는 상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었는데, 그 장안동에 이제 그 서울의 장안동에 보면 중고차 시장이 많은데 거기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제 7층인가 8층까지 다 그 자동차를 이렇게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벽체가 없었습니다. 뭐 701호, 702호, 703호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701호, 2호를 같이 평가를 아마 의뢰받았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게 벽체가 없어서 구분 건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오픈 상가, 그러니까 이제 벽을 다 터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건축물 대장, 현황상 또는 이게 표시가 되고 나중에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평가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평가 안 했습니다. 평가 반려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죠. 테크노마트는 평가를 다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동쪽에 있는 저쪽에 강변의 테크노마트라든지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공실도 되게 많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 되게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옷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뭐 장사가 잘 된 사람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터가지고 같이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불명하고도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도 가능하고 벽체를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판례가 어떻게 해라? 그런 경우에도 가치로 인정할 수 있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가 위험하긴 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정평가사들이나 평가사들은 그 벽체가 없다고 해도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주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공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발급을 받아서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이걸 확인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개황도 뭐 평가사들에 따라서 되지만 내부 구조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곱미터까지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대략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가 되었다 이러면 별도의 상가로 볼 수 있다. 구분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패션몰 여기도 평가했었습니다. AM, PM인가? 그것도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고, 테크노마트는 양쪽 다 평가를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 그랬고 예전에 비해서는 뭐 심지어는 뭐 절반,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거래 사례가 이게 들쑥날쑥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 구분 상가, 그러니까 오픈 상가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AMPM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이런 데는 가격이 최근에 거래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요거는 엄청 낮은 가격에 이렇게 거래된 거래 사례들이 있습니다. 등기부터 보면 다 나오니까. 거기 보면 제 생각이지만 그냥 이렇게 던지고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구분 점포는 선만 긋고 장사는 산 건데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관리실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견고하게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또 색칠을 해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경계가 불분명히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면 무효가 되는데,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치가 있으면 그럴 때는 유효하다, 이런 판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오픈 상가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왜?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공매 평가를 하면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청량리 쪽이었는데 1층 전체를 다 오픈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슈퍼 마켓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몇 수십 개,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의 호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터서, 식료품 상가를 썼는데, 뭐 그 기관마다 좀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평가를 해달라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최근에 그 구분이 명확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평가를 안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경계가 어딘지 모르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도 어디까지 위치인지를 정확히 힘든데, 대부분에 가보면 관리실에 가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더 나가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시장인가 이쪽에 가보면 지하 1층하고 1층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 지하 1층하고 1층은 토지 건물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긴 한데, 구분 소유권인데,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인가는 건물 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인가 5층인가는 지분이 있는데 건물 지분만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가는 누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경매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때 상속평가 때문에 했었는데,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고요. 공부 서류만 거의 뭐 한 500장, 1000장 뽑아서 다 분석을 해보고 그랬었던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 수입은 안 됐는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도 오픈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이게 보너스냐 폭탄이냐 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앞에서도 여러 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이 이쁘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명확하게 표시는 안 되는데 옥탑이라든지 보통은 옥탑에 이제 대장상 보면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물탱크로 써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덧붙여서 이렇게 건물을 짓다든지 보일러실을 지었다든지 보통 이런 겁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 아니면 뭐 다세대 주택에서 이렇게 베란다 부분에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보일러실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 결국에 걸리는 경우는 두 군데다. 물론 더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시의 건물이나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 건물들에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웃이 신고했다든지 뭐 이웃에 싸워가지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전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철거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철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이제 몇 군데 견적을 냈는데 견적을 내지 않은 업체에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면적 부분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원룸 건물이었는데 그 위에 옥상 부분을 살짝 벽을 높여놨습니다. 높여놓고 그 부분을 덮어서 한 8개 호수인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항공사진에는 이게 8층 건물이었는데 7층인 줄 알고 이게 아마 항공사진이 적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도 거기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그게 지분이 2분의 1씩 2분의 1씩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아마 쌍방간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서 그게 적발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제가 감정평가를 하고 이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시의 건물은 위반 건축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보너스냐 폭탄이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포함 여부가 핵심인데 대부분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나 감정평가서를 보면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서 매각이 포함하면 감정보호에 포함되고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을 만들었다든지 베란다 부분에 했다든지 심지어는 1층에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가보니까 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한 25제곱미터인데 25제곱미터를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1층에 있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는 한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방이 아닌데 낙찰을 받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왜? 이런 것들은 아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시킵니다.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5년에 한 번 뭐 이제 양성화 조치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신고해서 일정 부분을 내고 그다음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게 양성화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10년, 1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의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하고 그래서 매각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런 것들은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매각이 제외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낙찰부도 내 것이 아니다. 뭐 법정상 분쟁 소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보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법정지상권 소지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정상 특수물건이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면 그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말 많은 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제가 80% 얘기했는데 95%, 90% 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건축 공사비 이런 걸 못 받아서 이제 우리가 유치권을 해놓는데요. 그 다음에 유치권 상실 사유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접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치권이 성립되기도 어렵고 성립이 된다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짓다 2억 5천 했는데 2억 5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2억 5천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적법한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핵심인데 가끔 사람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하고 밖에만 이렇게 프랜카드만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유치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현장에서 소유자와 짜고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80%, 심지어 90%, 95%가 가짜다. 그래서 요거를 깨는 방법을 알게 되면 수익은 고수익이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말을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뜨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프로꾼들은.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는가. 그 이전부터 해야 되는데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점유는 대항력이 없고 현장에 갔더니 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점유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는 유치권이 깨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개시하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그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공사비인데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 가짜인 경우도 많고 일부러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고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사례고 사실 유치권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난이한 거고요. 사실은 경매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고 평가 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고려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저희는 보고 현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주의하거나 그런 테크닉적인 요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경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민법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한 10년 전인가 나오면서 이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옛날부터 해왔다고, 뭐 60년대, 뭐 50년대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아주 간혹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분묘기지권을 한 번인가 밖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묘의 파워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평온하게 제사를 지내고 봉사라고 하죠. 봉사를 해왔다면 땅 주인이라도 함부로 이장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임야 경매의 최대 걸림돌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야를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요즘 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임야에 과연 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여름에 가면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서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렇게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묘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최대로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구글, 어스인가요? 구글의 지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사진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진도 이제 요즘 네이버나 다음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겨울 사진 이렇게 보면,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이게 숯불이 우거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 여러 번 추적을 하다 보면 묘지가 그래도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몇 개는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20평인데 지금 면적 제한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뭐 몇 제부터, 또 한 분만 모실 때, 그 다음에 공동으로 모실 때, 이럴 때는 몇 제부터 몇 제부터 있습니다. 꼭 10평, 20평은 아닙니다. 그리고 둔덕이 포함되냐 아니냐, 뭐 평장이 됐을 때는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평장은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평장이라는 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로 얘기를 하시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라든지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 그 주무관서에서 행정청에 뭐 군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시골에는. 그래서 사정토지 보면 주인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서 업가든지 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아예 노리고 접근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기 토지다. 그래서
뭐 있잖아요. 점유취득시효라든지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받고 나중에 또 밝혀져서 사기니 뭐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변경 2021년에 과거엔 치료가 공짜였으나 대법원 전원화 합의체 판결 변경으로 치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 얼마 아니면 1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지분 경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손이 지분 상속을 받았는데 2명, 뭐 많게는 3명, 4명 뭐 그 이상도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중에 일부 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매로 나오면 그걸 가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고난인데 저도 몇 개의 방법은 알지만 어찌됐든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지분은 대부분 유찰이 몇 번 이상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냐. 전체 가액을 구해서 그 지분 비율만큼 곱해서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공유지분이라는 게 위치가 특정되지는 않잖아요. 뭐 특정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있는 거다. 뭐 4명이다 자손이 그러면 4분의 1이고 뭐 민법상으로는 원래 남편이 죽으면 0.5, 아내는 가산하는 뭐 이런 거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n분의 1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n분의 1 중에 하나의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 번 유찰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당연히 경쟁률이 낮겠죠. 그 다음에 전략은 낙찰로 나머지 공유자면 내 지분을 매수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임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한테. 그다음에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돈으로 나눠갖자 뭐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뭐 이건 압박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매 쪽에서 배우신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 가격 신고수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낙찰받아서 되게 좋았는데 그 아내란 사람이 그 최고가를 내고서 소유권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경매 쪽에서 충분히 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NPL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리를 사와서 그 권리를 싸게 사와서 비싸게 실현한 다음에 그 차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유암코라든지 대신 FNI라든지 요즘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뭐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권에서는 직접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어찌됐든 유암코 대신 FNI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 부분, 한 제가 알기로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채권을, 근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한 7억에 매입을 했어요. 10억짜리 그 채권이 있었는데, 그리고 직접 받아서 9억을 낙찰받았어. 그러면 한 2억 정도, 그냥 뭐 세금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다. 뭐 나중에 9억의 매도 시 양도세 절세 효과도 있고요. 뭐 이건 세금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NPL 투자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NPL은 제가 알기로 대부업체여야 되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전에는 개인도 하게 해줬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안 되는데 막 덤벼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쪽에서 살짝 얘기를 했고요. 모든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놈, 그 앞쪽에 있는 놈, 말소 기준 권리의 앞쪽에 있는 애는 살아남고 뒤쪽에 있는 건 죽는다.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가장 먼저 설정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배당 요구 중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2개가 설정돼 있었는데 두 번째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도 그 말소 기준은 맨 위에 있는 근저당이 되잖아요. 다른 등기가 또 서류가 있으면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이 전세권이 위에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그 밑으로는 다 소멸되고 그 위로는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앞쪽에서 인수주의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수업은 아마도 여러 번 얘기하실 거고 권리 분석할 때도 중요하고
경매 쪽에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배당 요청 말자가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늦은 것보다는 소멸주의, 그다음에 이거보다 앞한 건 인수한다. 그래서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권리고 앞에 말한 권리들이 있다. 앞에 것 인수, 뒤에 것 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토탈 경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하고 연결돼서 최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평가 수업을 듣거나 또 경매 수업을 들은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접근이고 실제적으로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참여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건 다양한 평가서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 많이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시장의 정보 사전 조사를 할 때 뭐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요즘은 엄청난 그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땅 볼 수 있는 땅이라든지 뭐 기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요. 가장 쉽게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내 주위부터 보고 점차적으로 넓혀보고 그런 공부 서류를 발급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엔 다시 공부입니다. 공법이나 사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거는 결국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법적으로 전문가는 변호사가 되겠죠. 아니면 법무사라든지 이런 게 되고, 이런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게 얼마짜리인 건지 이건 저희 같은 이제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지위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이라고 하죠. 복덕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시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거,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이제 국세청이 많은 이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가액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중에 조사받을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권리 분석 같은 거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해서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부터 분석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